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요즘 농업과 농촌이 고령화하면서 청년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나 기반이 없어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첫 선을 보이는데요.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 농업인들의 보금자리가 될 청년 창업 공간, 이른바 청촌 공간의 1호점 개소식 현장에 최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농산물인 작두콩을 볶아서 만든 향긋한 커피 한 잔에 웃음꽃이 핍니다. 유기농 당근을 착즙해 만든 신선한 주스에 호평이 이어집니다. 모두 20, 30대 청년 농업인들이 직접 만든 우리 농산물 가공품입니다. 이곳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농촌의 빈 공간을 활용해 만든 청년 창업 공간, 이른바 청촌 공간입니다. 청촌 공간 1호점은 충북 청주시 강내농협의 예전 하나로마트 건물을 활용해 만들어졌는데, 이곳에는 농협의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청년 농업인 6명이 입점합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만든 작두콩 커피, 사과 가공품, 유기농 착즙 주스, 자연 치즈 두부, 곤충 가공 반려동물 간식 등이 전시 판매됩니다. 청촌 공간에 입주한 청년들의 목표는 평생입니다. 의미 있고 좋은 뜻으로 모여서 1호점으로서의 첫 길을 여는 만큼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협업해서 열심히 경영하겠습니다. 이곳에 가면 청년 농업인들의 제품을 살펴보고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리교실, 장류와 두부 만들기, 꽃꽂이와 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16일 오전 농식품부와 농협은 바로 이곳에서 청촌 공간 1호점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농식품부와 농협이 뜻을 모은 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의 청년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망 제작소입니다. 이곳을 우리가 때로는 창작의 공간으로, 때로는 창업의 공간으로, 또 때로는 창농의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장소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창고와 RPC, 사무실 등의 유휴시설 가운데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발굴하고 청년 농업인들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데 끼를 발산하려고 하면 이런 공간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큰 꿈을 만들어준 게 분명하고요. 그 공간에서 반드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끼를 마음속에 있는 걸 발산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앞으로 이 공간을 통해 농촌 지역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협은 올해 안에 최대 20곳의 청촌 공간을 개점할 계획입니다. 청촌 공간이 생기면서 앞으로 이런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사례들이 계속 나와서 저희들을 보고도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곳 청촌 공간에 입점하는 6명의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N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최근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농가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농업정책자금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농업정책자금의 지원 금액과 조건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먼저 올해 2차 보전 예산을 전년보다 90% 증액해 4,20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차 보전이란 농민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농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면 시중 금리와의 차익을 정부가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75%로 0.25%포인트 오르면서 농업정책자금 2차 보전 금액도 늘었습니다. 2차 보전 예산 편성은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농가의 금융부담이 늘어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농식품부는 주요 정책 자금의 지원 한도와 단가 역시 높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농업 경영을 해오다 갑작스레 위기를 맞은 농민들을 위한 농업경영 회생자금의 지원 한도를 개인 20억 원, 법인 30억 원으로 각각 2배 높였습니다. 또한 농민이 농지를 매입하거나 비닐하우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도 대출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그동안의 땅값 상승을 반영해 3.3제곱미터당 5만 원이던 대출 단가를 6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각종 농자재비를 대출 지원해주는 농축산 경영자금의 경우에도 소요 경영비 증빙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를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농업정책자금은 자신의 신용도에 따라 기존보다 1,000만 원 오른 최대 3천만 원까지 무보증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제도도 일부 개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보증 대상이 실내 농작물 재배업자, 곤충 사육업자, 영농법인 종사자 등으로 확대됩니다. 농업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성실하게 농업 경영을 하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파산한 농민의 재기를 돕는 재기지원 보증제도도 올해 안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농식품부가 농업정책자금과 관련된 지원책을 대폭 강화하면서 농가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2019년의 농정 아젠다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 의무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농업 가치 헌법 반영의 필요성을 김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은 헌법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함께 그에 따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농업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을 통해 식량 안보와 생태 보전 등 공익적으로 얻는 이익이 큰 만큼 헌법 차원에서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농업 농촌의 가치와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 의무를 헌법에 담으면 국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할 책무가 생기기 때문에 농업 농촌 살리기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스위스를 비롯한 선진국들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농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농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OECD와 UN 식량농업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개헌 성사 여부에 따라 농업 가치의 헌법 반영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올해 농정 아젠다 중 하나인 농업 가치의 헌법 반영에 대한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하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하영 기자, 먼저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네, 농업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건 단순히 농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은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업은 1차적인 역할인 식량 공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식량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농업은 또 환경 보전과 생물의 다양성 유지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농업계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반드시 농업의 가치를 헌법을 통해 명시하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농업의 가치가 헌법에 반영된 해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위스인데요. 스위스는 연방헌법 제104조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식량 공급, 천연자원 보존과 농촌 경관 유지,
농촌 인구 유지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헌법에 담을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농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위스 정부는 농업 직불제를 통해서 농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들은 농약이나 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등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환경 친화적인 농업으로 후세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줘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스위스가 참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농업의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헌법은 국가법제서상 최상위 규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농촌의 가치와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 의무를 헌법에 담으면 국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할 책무를 갖게 되는데요. 스위스가 농업 직불제를 통해 농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온 것처럼 우리나라도 농업 예산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017년 헌법 개헌을 추진하면서 농업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명시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 11월 농협이 농업가치 헌법 반영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인 결과 한 달여 만에 1154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에게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역시 여야 구분 없이 농업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있는 만큼 개헌만 성사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헌이 성사될 때까지 농업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혀가는 것은 농업계가 풀어가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농업 가치가 헌법에 잘 반영이 돼서 농민들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내 낙농가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후계자가 있는 농가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를 비롯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농장주들이 많아 후계자 양성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주석 기자입니다. 강원 홍천군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근하 씨. 올해 나이 67, 농장을 경영한 지 35년이 됐지만 현재 후계자는 없습니다. 12년 전 아들이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농장 일에 뛰어들었지만 혼사를 위해 진로를 바꿔 도시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들하고 같이 한 10년 동안 같이 하다가 나가서 장가를 들고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게 올해 꼭 4년 됐어. 요즘 농장 확치 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일이 잦은 데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 통에 후계자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한 2년이나 한 3년 지나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애가 안 한다면 여기 투자한 게 거의 한 2억 가까이 이제 조금 아쉽고 그래서 어떻게 돼야 하는지 아직까지는 생각이 안 나. 이렇듯 국내 낙농업계 대다수의 농장주들은 고령화에 접어들었지만 힘을 실어줄 후계자가 없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낙농유구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에서 50대 경영주 비중은 2011년 75.2%에서 2018년 41.8%로 33.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경영주는 같은 기간 16.6%에서 48.6%로 30포인트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한 조사에 응한 농가 중 후계자가 있다고 답한 경영주는 38.6%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낙농업계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낙농업계 농장주들이 고액의 부채와 환경 문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지면서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국내 낙농가 중 4억 원 이상 고액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는 27.1%, 시설 투자와 쿼터 매입, 사료 구입 등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발생하면서 농가의 부채가 늘고 있는데 사실상 농장주들은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낙농가 10곳 중 6곳은 환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를 비롯해 세척수 처리와 퇴비 처리에 있어서 노동력 부족과 절차상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낙농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농가가 2.7% 정도 나왔어요. 각 지자체에서 그와 같은 낙농가들이 낙농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낙농업계 농장주들이 고령화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후계자 양성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작년부터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전국 농관원 사무소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됐죠.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도 전국 어디서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농관원 사무소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같이 농업 농촌 관련 융자와 보조금을 받을 때 활용되는 자료로 농가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실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농업경영체 증명서와는 달리 농가의 인적 정보와 농업 경영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는 기관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5만 1,000건이 발급됐지만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156만 8천 건이 발급됐습니다. 이에 농가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뿐만 아니라 등록 확인서도 모두 전국 농관원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가 개선한 겁니다. 농관원은 또 올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특화산업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13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며 이를 위해 2조 633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와 4차 산업을 연계한 농산업과 기계 부품 산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현재 38만 명대인 상용 노동자를 연 1.7%씩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지역 문화산업 등을 통해 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일자리를 빠르게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진도군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즉 PLS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PLS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허용 기준이 등록된 농약 이외에 다른 농약은 허용 기준을 0.01ppm 이하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0.01ppm의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폐기 또는 출하 연기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도군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농업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반상회를 통한 PLS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0일까지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식량작물과 과수, 축산기술을 비롯한 7개 분야 37개 사업으로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해당 분야 농촌지도사의 현지 조사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종경찰서가 불법으로 농지를 사들인 뒤 단기간에 되파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대표 등 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세종시 전이면과 전동면 일대의 농지를 벼농사를 짓겠다며 허위로 구매한 뒤 일주일 안에 되팔아 최소 6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을 저지른 혐의로 또 다른 3개 농업법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요즘 농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전국 지자체들이 농민수당을 도입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농민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농민수당 도입을 앞두고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1,005만 원. 여러분은 이 금액이 뭘 뜻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2017년 우리 농가들이 얻은 농업소득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1994년 이후 10년 넘게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안팎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통계청의 조사 결과 해가 갈수록 농사에 필요한 경비,
즉 농업 경영비가 크게 늘어난 만큼 농업 소득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995년만 해도 농가 소득이 도시가구 소득과 거의 비슷했지만 현재는 2천만 원 이상 격차가 나고 있고 급기야 2026년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2배로 벌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농민수당, 즉 농민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농민수당이란 영농 규모나 수확량 등에 상관없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들에게 우리 사회가 농민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직불금 제도와 농민수당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농민수당은 직불금처럼 농지의 규모나 거주지 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가에 일정 금액을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그런데 직불금의 경우 전국 농민의 76%가 1헥타르 미만의 소농으로 실제 재배 면적이 넓은 상위 2.9% 농가가 전체 쌀 직불금의 25%를 수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불금 제도가 오히려 농가의 소득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농을 위한 농민 수당 도입이 계속 논의되었지만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바로 전남 해남입니다. 농민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전 농가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전국 최초의 일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해남군은 올해부터 약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 모든 농가에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민수당을 지역화폐인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남 한평과 충남 부여, 경북 봉화, 그리고 경기도와 제주도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농민의 소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더 나아가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농민수당. 우리의 농업 농촌이 살아나야 도시가 지속될 수 있고 지역 경제의 불씨로 나라 경제 역시 되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농민수당제 도입,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